그는 28년간 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남자였습니다. 잭 터너, 영국 해군 조선청의 전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함정은 없었습니다. 나토 해군기술위원회. 10년 자문, 세계 어느 함정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절대적 존재였죠. 하지만 그날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10만 톤 강철 거인 USS 트루먼호가 종이장처럼 찢어진 순간 23m 구간 완전 파열. 5천 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도 무력했습니다. 그리스가 포기했고, 독일이 손을 들었고, 미국이 침묵했습니다. 수리 불가능. 전 세계가 내린 사형 선고였죠.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보겠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터너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4일 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부산 감천항에서 무슨 기적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세계가 포기한 함정을 단 14일 만에? 한국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8년 베테랑을 굴복시킨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잭 터너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28년간 해군 조선청에서 함정을 봐왔습니다. 전함의 피로도를 숫자로만 판단해온 사람이죠. 군함 정비, 선체 내구성 평가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나토 해군기술위원회에서 10년간 자문을 맡았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 언제나 군용시계를 차고 다니죠. 말보다는 시선이 먼저 압박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제가 2024년 2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터너, 지중해로 즉시 출발하라. 펜타곤에서 온 급전이었습니다. USS 트루먼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죠.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길이 332m, 세계 최강의 해상 요새죠. 갑판 위로는 F-18 전투기 90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26만 마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위풍당당함이란. 하지만 제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트루먼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오후 3시 47분. 지중해 연안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귓속에 남아있죠. 마치 천둥처럼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0만 톤과 2만 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까? 상선 로사리오호가 안개 속에서 트루먼호 우연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23m 구간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캔을 따개로 뜯어낸 것처럼요. 저는 3시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함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바닷물에 젖은 강철 냄새가 코끝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 해군 장교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보는 감정이었죠. 바로 무력감이었습니다. 터너 씨,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독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함체 균열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철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는 완전히 뜯어져 나갔죠. 심각합니다. 구조적 손상이 예상보다 큽니다. 다음 날 그리스 피레우스 조선소로 트루먼호가 예인됐습니다. 응급 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국제조사단 일원으로 함께 갔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리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조선소 기술진의 결론이었습니다. 균열 부위의 용접 변형률이 18%를 초과했다는 거였죠. 재료 자체가 변성됐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 해군 기술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버지니아로 돌아가서 재건조하는 수밖에는. 재건조라는 건 사실상 3배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비용만 30억 달러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첫 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3일 후 워싱턴에서 급전이 왔습니다. 펜타곤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거였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군 참모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터너,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군 작전부장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포기했고 우리 기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 중령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플로팅 독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던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보다 낫다는 겁니까? 중령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쇠빙선 아르크티카호를 14일 만에 완전 복원했습니다. 8만 톤급 함선을 말이죠.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플로팅 독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죠. 그리스가 포기한 함정을 한국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유일한 선택입니다. 해군 작전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터너, 당신이 가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현장 파견 명령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땅덩어리였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 아래에서 제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는 고속철도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역동적이었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산업단지의 굴뚝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너 씨입니까? 저는 김민수 과장입니다. 감천항 기술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죠. 단단한 체격에 거친 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천항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플로팅 독은 길이 210m, 폭 46m입니다. 자체 무게만 4만 톤이죠. 트루머노 같은 항공모함도 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러시아 쇠빙선 아르크티카호를 수리했습니다. 8만 톤급이었죠.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감천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플로팅 독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10m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축구장 2개를 이어놓은 것 같았죠. 저게 전부 물 위에 떠있는 겁니까? 네, 독자차 함선입니다. 필요에 따라 바닷속으로 8m까지 잠길 수 있죠. 독 주변으로는 크레인들이 거미처럼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입거 준비 중인 배가 있습니까? 667톤급 어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 선적 플루토나스호죠. 우리는 독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목격했습니다. 독이 천천히 바닷속으로 잠기기 시작한 거였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함선 입거를 위해 독을 8m 깊이로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4만 톤의 거대한 구조물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잠수사 2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 겁니까? 하부 반목 중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선이 들어올 때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죠. 잠수사들의 움직임이 놀라웠습니다. 물속에서도 기계보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내입니다. 10cm라니요? 10만 톤급 함선을 10cm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배치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잠수사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예인선과 독의 위치를 미세 조정합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좌연 1m, 선수 50cm. 예인선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함선이 아주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죠. 2m 좋습니다. 정지. 함선이 독 위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함선의 모습이 드러났죠. 어선이었지만 독 위에 안착한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세척 작업을 시작합니다. 고압 세척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바 압력에 물이 분사되면서 함체에 붙은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갔죠. 따개비, 홍합, 해조류들이 물살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선체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선체 재질과 노후 정도를 보고 판단하죠. 세척이 끝나자 이번에는 PS볼 샌드블라스팅이 시작됐습니다. 강철 구슬들이 고압으로 분사되면서 붉은 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은빛 철판이 드러났죠.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강철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죠. 그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철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 경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15년 이상입니다. 대부분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들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도구를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철과 대화한다. 28년간 함정을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살아있는 걸 본 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트루먼호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감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플루토나스호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667톤짜리 작은 어선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밀 반목 배치 작업을 보실 겁니다. 함선을 독 위에 완벽하게 안착시키는 과정이죠. 어제 봤는데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비 배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밀 배치에 들어갑니다. 독이 다시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4만 톤의 거대한 구조물이 천천히 바다속으로 사라졌죠. 잠수사 서정덕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9세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20대 같았습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서 씨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들렸습니다. 그는 병사였습니다. 철을 지키는 군인 같았죠. 수중에서 반목 높이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과의 일치율을 99.8%까지 맞춘다고 했습니다. 0.2%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함선마다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정확한 배치가 안 되면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반목 3번 2cm 상승. 반목 7번 1cm 하강. 미세한 조정이 계속됐습니다. 잠수사는 물속에서 정확하게 반응했죠. 30분 후 함선이 독 위로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저는 그 정밀도에 감탄했습니다. 667톤짜리 배였지만 완벽한 정렬이었습니다. 이어서 선체 세척이 시작됐습니다. 고압 세척기에 물살이 함체를 강타했습니다. 250바 압력이었는데도 작업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력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손목의 감각으로 조절합니다. 철판의 두께와 부식 정도를 보고 판단하죠. 따개비와 홍합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붙어있던 바다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내부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60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기관실 안은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 좁은 철의 미로 속에서 함정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과장이 엔진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유류 누출 흔적을 찾는 거죠.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업자는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프로펠러 분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톤짜리 방향키와 5톤짜리 프로펠러 축을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볼트 하나하나가 함선의 생명줄입니다. 서두르면 나사산이 손상될 수 있어요. 작업자가 볼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10초 쉽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볼트 하나를 푸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것이 품질의 이유였죠. 망치 소리가 독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비가 아니라 전투였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자분 탐상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형광 자외선을 비춰서 미세한 균열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은 독 위에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 축 표면에 형광 물질을 발라놓고 자외선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0.1mm의 미세한 균열이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였죠. 저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경험입니다. 20년간 철을 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죠. 검사원이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내일 용접으로 완벽하게 메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형광빛 아래서 작업자들의 얼굴이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믿음이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들은 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듬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동화에 취했고 그들은 인간에 집중했다. 28년간 숫자로만 함정을 판단해왔는데 이들은 손끝으로 철의 생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 667톤의 배가 제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죠. 기계보다 정확하고 컴퓨터보다 섬세한 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라면 정말 트루먼호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셋째 날 아침,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부산 연안에 도착한 거였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날씨 때문에 멈출 수는 없어요. 파도가 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요동폭이 1.2m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팀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독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맞춰가며 작업을 계속했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무서울 정도였죠. 오늘 작업은 유류 탱크 청소였습니다. 플루토나스호의 연료 탱크 내부를 완전히 청소하는 작업이었죠.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작업자들이 방수복을 입고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가 18%를 가리켰습니다. 기준선 아슬아슬이었죠. 18%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2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대피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탱크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름 찌꺼기가 바닥에 깔려 있었죠. 작업자들은 그 속에서 손걸레로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기계는 구석진 곳을 놓칩니다. 손으로 해야 완벽해져요. 방수복 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름 냄새보다 강한 건 그들의 인내였습니다. 2시간째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소 농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17.5%. 위험 수치였습니다. 저는 안전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즉시 대피하십시오.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탱크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맡은 일을 했을 뿐이었죠.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16.8%.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작업자들이 탱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가스 농도가 상승했습니다. 긴급 배기를 개방하겠습니다. 환기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탱크로 유입됐죠. 30분 후 산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자들은 다시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으로, 지시가 아니라 판단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쓰려던 기술 평가서를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제목을 썼죠. 인간 기록.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28년간 저는 데이터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숫자로 모든 걸 판단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매뉴얼이 아니라 인간의 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집중으로 움직였습니다. 250바의 물살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천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독 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누군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 기술자들은 언제 이런 손을 가졌던가. 영국에서도 한때는 이런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계로 대체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와 인간의 조화를 찾았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지만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내일은 트루먼호가 도착합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넷째 날 새벽 감천항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트루먼호였습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김 과장이 쌍안경을 들고 말했습니다. 23m 구간의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현 철판이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었죠. 수리 가능하다고 봅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트루먼호가 플로팅 독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바닷속으로 8m 잠겨 들어갔습니다. 10만 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였죠. 오차 범위 5cm 이내로 맞춰야 해요. 5cm라니요? 10만 톤 항공모함을 5cm 오차로요? 잠수사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정덕 씨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험입니다. 트루먼호가 천천히 독 위로 진입했습니다. 예인선 4척이 동시에 움직였죠. 선수 방향 2cm 우현, 선미 1cm 좌현. 미세한 조정이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정위치. 독 상승 시작합니다. 4만 톤의 독이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톤의 트루먼호를 품고 말이죠. 물이 빠지면서 트루먼호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손상 부위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철판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죠. 이걸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작업팀장 박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손상 부위의 정확한 측정부터였습니다. 변형률 22%.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리스에서 18%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더 심했던 거죠. 한국 기술진들은 더 정밀했습니다. 1mm 단위까지 측정했거든요. 손상 부위 절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즈마 커터가 손상된 철판을 도려냈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금속 냄새가 진동했죠. 절단선이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용접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작업자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절단했습니다. 새로운 철판을 준비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두께 25mm 고장역강 철판이었습니다. 재단 오차는 0.5mm 이내입니다. 그렇게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틈새가 있으면 용접 강도가 떨어집니다. 오후에는 샌드블라스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PS볼 연마가 4일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붉은 녹이 벗겨지면서 은빛 철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붓질은 기계보다 정밀했고 예술보다 절실했다. 엔진실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디젤 발전기 사기를 분해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직접 손을 댔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돌려보세요. 기술자가 제게 렌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닌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과 같은 엔진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떤 느낌입니까?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녁 무렵 정비일지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술자들이 손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왜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쓰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정비일지를 펼쳐봤습니다. 2월 18일 엔진 오일 교체. 점도 정상. 2월 19일 프로펠러 축 점검. 균열 없음. 데이터보다 진한 잉크였습니다. 그게 이들의 품질 보증서였죠. 우리는 자동화에 취했고 그들은 인간에 집중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게 컴퓨터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짜 미래는 인간의 손에 있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트루먼호 수리는 성공할 거라고요. 이들의 손길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요. 28년간 숫자로만 판단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기술자의 땀방울, 정성스런 손길, 책임감 있는 자세. 그것이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종 부력 테스트였습니다. 트루먼호의 모든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바다가 그 결과를 심판할 차례였죠. 독을 상승시키겠습니다. 박철수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플로팅 독이 천천히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호의 함체가 물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28년 경력에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압력 게이지, 유량계, 각도계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루먼호의 우연이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한 거였죠. 좌연 대비 0.3도 기울어졌습니다. 관측팀에서 보고했습니다. 부두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누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잠수사 한 명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안전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수압 체크, 압력 게이지 정상입니다. 함체 균형 재조정 중입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즉시 대응했습니다. 독의 밸러스트 탱크를 조정하기 시작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트루먼호가 서서히 수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회복됐습니다. 기울기 0.1도 이내로 안정화됐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누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리한 부위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단 한 방울의 누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사팀이 함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1구역 이상 없음. 2구역 이상 없음. 3구역. 잠깐 뭔가 보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방울인가요? 아닙니다. 응축수였습니다. 누수 아닙니다. 다시 안도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가 끝났습니다. 누수 없음. 완벽합니다. 미국과 한국 공동검증단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내부 압력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정비율 100% 달성이었죠. 14일. 불가능이라 불리던 시간이 기록으로 남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포기했던 일을 한국이 14일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인선들이 접근했습니다. 독 해제를 위한 마지막 단계였죠. 독 하강을 시작합니다. 플로팅 독이 다시 바닷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호가 물 위에 완전히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바다 위에 떠오른 건 한 척의 배가 아니라 기술의 존엄이었습니다.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6만 마력의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소리는 생명의 고동 같았습니다. 엔진 가동 정상입니다. 항해 시스템 모두 정상입니다. 트루먼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전 무력하게 끌려온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해상 요새였죠. 미 해군 장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14일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경외심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터너 씨, 보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댔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됨. 영어로 컴플리트 레스터레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제 손에는 미세한 철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14일간의 흔적이었죠. 우리는 기술을 수출하지만 그들은 신념을 만든다. 저는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천항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플로팅 독이 다시 고요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임무를 기다리며 말이죠. 이제부터 세계는 한국의 독 위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28년간 믿어왔던 기술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나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기술자들의 땀방울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수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철, 그리고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철학이었습니다. 트루먼호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감천항의 모습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해군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세계 해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는 세계 해양 기술의 선두주자라고요. 15일째 아침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트루먼호 출항식이었습니다. 감천항에는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부터 영국, 프랑스, 일본 해군 대표까지 말이죠. 14일 만에 이런 결과를 낼 줄 몰랐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장이 말했습니다. 트루먼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리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연의 23m 균열은 완벽하게 메워져 있었죠. 새로 용접한 부위를 찾아보려 해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용접 부위가 어디입니까? 제가 박철수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봤지만 이음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원래 철판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수리한 게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엔진 시동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터빈 가동 시작합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6만 마력의 힘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죠. 진동도 없었습니다. 소음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미 해군 기관장이 보고했습니다. 출항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예인선들이 트루먼호를 외해로 안내했습니다. 감천항을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부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4일 전 절망에 빠진 채 끌려온 트루먼호가 이제는 당당하게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4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제가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표준입니다. 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표준이라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표준이라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던데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기술에 의존했죠. 자동화보다는 수작업을, 매뉴얼보다는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14일이라는 기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수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구조적 강도 100% 회복. 누수제로 완벽한 밀폐.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프랑스 해군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수리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박철수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팀워크와 경험입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일본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수작업으로 점검합니다. 기계가 놓치는 부분을 사람이 잡아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인간의 연대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와 경험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플로팅 독을 둘러봤습니다.
14일간 치열한 전쟁터였던 곳이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용접 자국, 기름 얼룩, 철가루들이 남아 있었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감천항 플로팅 독에서의 14일간은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기술의 한계를 재정의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완벽함이었다. 14일이라는 시간은 한국 해양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펜을 놓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세계 해군은 한국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이죠. 트루머노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이 수리된 날이었습니다. 28년간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철학,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불가능을 거부하는 의지였습니다. 창밖으로 감천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의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적의 기억이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도 감천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조선청 회의실에서 저는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14일 만에 완벽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정말 14일입니까? 확실합니까? 해군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리 전후의 트루머노 모습을 비교한 자료였죠. 이게 같은 배입니까? 참석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용접 부위도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이 가능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밀함이죠.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와 경험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해요. 저는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안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감천항에 보내서 연수를 받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감천항에서 가져온 작은 철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철 조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왔던 기술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이죠. 최첨단 장비나 자동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책임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세계를 봤어. 어떤 세계요? 기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계야. 아내는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당신이 달라졌어요. 뭔가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에 수리 의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도 한국을 인정한 거군요. 제가 김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터너 씨 덕분입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어요.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해양 수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토 함정들도 한국에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이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감천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해군 연수단과 함께였죠. 터너 씨 다시 오셨군요.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감천항은 더 바빠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함정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는 예약이 3개월치가 밀려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거군요.
영국 연수단 기술자들이 한국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더 섬세하네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감천항 부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플로팅독이 고요히 떠 있었고 바다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배웠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준 철학이었죠. 이제 세계 해군은 한국의 도귀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28년간 차갑게 숫자만 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